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자의 윤정호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하는 야당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여당을 비롯한 사회 곳곳에서 괴담으로 국민들을 선동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염수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달라는 호소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지난 문재인 정부가 사드 기지의 환경평가를 고의로 미루고 일부 조사 결과도 내놓지 않았다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면서 여야 공방 또 가열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각종 이슈들 전문가들과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입니다. 여야 정치권 공방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허위 선동과 조작, 가짜 뉴스가 자유 대한민국을 위협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련된 영상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싸움은요, 과학과 계담만의 싸움은 아닙니다. 명백한 의도를 갖고 시작한 싸움입니다. 국민들의 반일 감정을 이용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입니다. 핵 오염수라고 해서 고발을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아예 핵 폐수라고 불러야 되겠습니다. 명백하게 핵 폐기물입니다, 여러분. 가짜 뉴스와 괴담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며 반국가적 작태를 일삼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네, 오염수 관련해서 여야 공방은 거세지고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괴담, 가짜 뉴스, 그리고 반국가적 작태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눈길 끄는 게 바로 함은경 씨입니다. 86그룹 운동권의 상징적인 인사였습니다. 서울 미 문화원을 점거했던 과거 전력이 있는 학생 운동권 출신인데요. 의도가 있다. 여야 간의 공방뿐만이 아니라 명백한 의도를 갖고 하는 게 바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공세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현정 의원. 네. 이 의원도 운동권과 관련 없지는 않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함은경 씨가 서울대 물리학과 82학번입니다. 삼민투 위원장을 했고요. 당시에 이제 미문화원 점거 사건. 이게 사실은 반미운동의 첫 발을 내딛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네. 이걸 계기로 해서 5.18에 광주에 미국이 개입했다. 네. 이것 때문에 사실 그때 반미 정서가 그동안 운동권은 반민주화 투쟁에서 반미운동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함은경 씨의 그 역할이 굉장히 컸는데 요즘은 이제 지금 군산에서 횟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동안 선거에 몇 번 출마했다가 떨어지기도 했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오늘 한 이야기가 지금 이제 저는 괴담과 과학의 싸움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동안 한 10여 년 전부터 이 이제 운동권 세력, 예를 들어서 이제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사실은 그동안 보면 이제 반미운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이게 영향력을 굉장히 이제 상실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제 한미동맹의 어떤 중요성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워낙 각인되다 보니까 더 이상의 반미운동은 국익을 해친다는 게 운동권 내에서도 상당히 퍼져 있었고 그 이후에 사실은 뭔가 어떤 이 타켓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운동을 하더라도 이 지향점이 없으면 사실은 운동권이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운동권이 타켓을 한 게 바로 이제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을 이제 부추기는 거였죠. 네. 특히 이제 90년대 후반 들어오면서 특히 이제 일본에 대한 이제 반일 민족주의 이런 운동으로 많이 이제 비화가 돼서 소위 죽창가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이번에 이 후쿠시마 이제 이 오염수 문제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 자체에 대한 어떤 내용보다는 실제로 지난번 우리가 광우병 사태 때 이제 당시에 어떤 여러 가지 그 내용보다는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을 겨냥한 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 운동의 특성은 결국은 이 오염수 문제보다는 일본을 겨냥한 어떤 이 이제 운동권의 결집. 실제로 이제 이 예전에 있었던 이제 광우병 사태 때는 미국을 겨냥한 것이었다면 이번 같은 경우는 일본을 겨냥해서 반일 전선으로 어떤 민주당과 운동권이 결합되어 나가는 그러한 양태를 보이고 있다라는 게 이제 함은경 씨의 진단인 것 같습니다. 자, 함은경 씨가 오늘 국민의힘 공부 모임, 국민 공감의 강연자로 나서서 했던 이야기인데요. 명백한 의도, 어떤 의미인지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근데 이 싸움은요, 과학과 계담만의 싸움은 아닙니다. 이건 사실
반일 감정을 부추기겠다라고 하는 명백한 의도를 갖고 시작한 싸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상식적으로 12년 전에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왜 이것이 문제가 됩니까? 국민들의 반일 감정을 이용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입니다. 아무리 과학을 얘기해도 반일 감정과 싸우기는 정말 힘듭니다, 사실. 네, 함은경 씨가 이야기하는 12년 전에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2011년에 사고가 났을 당시 후쿠시마 원전에 그 녹아내린 것들 그리고 많은 물들이 그냥 300톤씩 하루에 300톤씩 몇 개월을 바다로 쏟아졌습니다. 그거는 뭐 희석되거나 뭐 조치가 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 물들이 태평양을 돌고 돌아 우리나라까지 왔다 손 치더라도 아무런 변화가 우리는 감지를 못한 겁니다. 측정도 안 됐고요. 방사선량의 변화도 없었고요.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이제 이번에 다 희석해서 몇만 분의 1로 줄여서 내보내겠다는데 지금 와서 또 무슨 이런 말을 하느냐 뭐 이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반일 감정을 부추기기 위해서 의도를 갖고 한다 이런 말도 했는데요. 정미경 의원 보실 때는 함은경 의원 씨의 말 일리가 있습니까? 제가 사실 지난번 대선 전에 네. 우리 국민의힘 제가 최고위원이었기 때문에요. 예. 전국을 돌면서 이제 선거 운동을 하고 있었죠. 네. 근데 그때 만났습니다. 제가 비 오는 날 밤이었던 것 예, 같은데 저 함은경 씨가 운영하고 있는 그 횟집을 간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도움을 청하고 저희가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 기본적인 걸 딱 핵심을 짚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과학과 단순히 이게 괴담의 문제냐 그렇지 네. 않다. 의도를 보라는 거죠. 의도. 예. 사실 광우병 사태 때의 의도는 뭐였냐면 이명박 정부를 끌어내리겠다는 그 의도 하에서 광우병 괴담을 만들어서 선동해서 사실 이용한 거죠. 그리고 이제 성공했다라고 아마 그 이제 그 운동하는 좌파 쪽에서 그거를 이제 성공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네. 그러면 지금 이 후쿠시마를 봤을 때 이제 함은경 이분은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어요. 이제 상식의 저는 선에서 얘기를 하고 계신다고 보는데요. 예. 그러면 지금 후쿠시마는 과연 그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그 괴담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국민 건강을 위해서 과연 하고 있느냐? 예. 아니죠.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반일 감정을 일으켜서 결국은 윤석열 정부에게 타격을 주겠다라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만큼은 이 후쿠시마만큼은 제가 볼 땐 국민들께서 그렇게 간단하게 지금 민주당이 하는 그 의도대로 예. 속아 넘어가시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예.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계속적으로 이 과학에 근거해서 국민들께 알리는 그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예, 후쿠시마의 본질은 뭐냐면 그 핵심은 반일 감정을 부추겨서 네. 윤석열 정부에게 타격을 가하려고 하는 네. 그 민주당의 의도 그거를 아셔야 합니다. 자, 서전 위원장 한번 반박하시면. 네, 저는 뭐 86 그룹에 의해서 운동을 평생 한 번도 하지 않은 97 그룹인데요. 예. 그 사실 저도 지인들한테 모임을 가서 이제 뭐 59년생 어르신 종가 어르신한테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그분은 어떻게 보면 보수 중에 보수이시고 문재인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 반자유주의 운동자라까지 하는 그런 분이신데 예. 후쿠시마 오염수에 관해서는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이고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인은 괜찮다. 예. 그러나 다음 세대 우리 아들 위해서는 좀 고민이 된다. 걱정이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 그렇듯이 지금은 사실 이게 86 운동권의 어떤 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한 전유물이 아닙니다. 저 같은 97 그리고 그 이후 이제 00 뭐 08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자녀를 가진 30대 네. 40대 부모 세대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민감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도 보면 천일염 같은 것도 불안하니까 지금 그냥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게 이성적으로는 안전할 수 있는데 이게 감정적으로 국민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자꾸 여당에서나 국민의 그 대통령실에서는 자꾸 괴담으로 이렇게 야당의 공격으로 이런 불안이 가중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 그러면 역으로 말씀드려서 정말로 이런 괴담 때문에 국민이 불안하게 된다면 이런 괴담을 욕할 것이 아니라 국민 불안을 감정을 이렇게 조정하고 낮추는 그 작업부터 먼저 하면 예. 이런 괴담이 사라질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절차를 가졌으면 예.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정치권이 국민들의 불안을 좀 가라앉게 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좀 말을 하면 될 텐데 막연하게 이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천일염 같은 경우도 저희가 그저께 토론을 했습니다만 뭐 야당 측 전문가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그럼 소금 안전하냐? 그러니까 소금 안전하다 그랬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그걸 부추기는 탓인지 모르겠는데 불안해합니다. 야당 소금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건 잘 되는 건가요? 그냥 말씀에 소금은 어떻게 보면 수단인 거예요. 그냥 그만큼 국민들이 불안하다는 걸로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 야당이 소금을 빨리 사재기 하십시오라고 하진 않죠, 사실은. 현수막 쓰신 건 보셨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 말씀드리지만 이런 위험에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그런 정쟁의 요소로 사용할 수 있는 비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이면을 보면 예. 이 괴담을 이용해서 우리가 국민의 그를 선동할 수 있는 야당의 어떻게 보면 자꾸 여당이 이제 과대 이렇게 능력을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 같은데 아니 알겠는데요. 이제 현수막 지금 보셨습니다만 소금 가지고 야당에서 지금 밥상 소금 걱정 어쩌나 이런 식의 그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이런 부분들을 좀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면 국민들이 좀 덜 불안해야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말씀드리지만 소금의 어떤 뭐 수요 공급에 들어가면 또 다른 주제가 있긴 한데 네네. 저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핵심은 아닌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한문경 씨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대학 동기라는 걸 밝히면서요. 조 전 장관이 죽창가 부르겠다 그랬을 때 제가 미쳤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보시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저하고 대학 동기고 전 대학교 다닐 때 잘 알지는 못했지만 제가 군산에서 출마한다 보니까 출판 기념회에도 오기도 했어요. 죽창가를 부른다고 할 때 제가 뭔 생각을 했냐면 자가 미쳤나? 저것은 반일 감정을 불러일으키겠다는 사인이거든요. 신호거든요. 예. 자, 함은경 씨의 주장 좀 과합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과하지 않죠. 표현이야. 이 함은경 씨가 지금 예. 직업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뭐 과격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에 있어서는 틀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어제부로 이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에 대한민국이 다시 등재 복원이 되었는데요. 뭐 소부장 독립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이 외교에서 반도체 관련된 주요 물품들 수입이 불가능해진 이후에 오히려 우리 국내에서 일본산 부품을 수입하는 수입 액수는 더 늘어났다는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 외교라는 게 철저하게 국익과 신뢰에 따라가야 하는 것인데 우리가 자존심 세우면서 할 말은 해야 되지만 아예 이 나라와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파탄내겠다라는 걸 목표로 삼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 국내 정치 때문에 반일 감정을 이용하는 것은 그동안 정치권에서 수차례 반복해왔던 모습들이고요. 앞서 소금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만 네. 우리 국민의 안전이 걱정이라서 목소리를 높이는 거라면 예. 수치를 제시하면 됩니다. 네. 이 부분 뭐 삼중 수소가 되었든 또 다른 방사능 물질이 되었든 기준치 이상 검증하고 이거 넘었을 때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되는데 수치나 통계는 제시하지 못하고 막연한 음모론. 예. 이제 국제기구인 IAEA마저도 일본에게 분담금 많이 받아서 위험한 거 아니냐 못 믿겠다. 네. 이 정도 상황으로 나아가면 아예 유엔도 탈퇴하고 국제사회에서 고립이 돼야 되는 거죠. 예. 우리가 국제기구를 못 믿겠다고 나서버리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할 말은 하자는 것과 비이성적인 공포의 논리로 국민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것은 명백하게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국내 연안에서 조업하는 전국 어업인들이 여의도를 찾았습니다. 국회의사당을 찾아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라. 수산인과 수산물 판매 상인을 볼모로 잡는 인질극, 더는 버리지 말라.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자, 어업인 중앙연합 회장과의 인터뷰 한번 내용 보시죠. 김대성 회장입니다. 2011년도 후쿠시마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45년 동안 고기를 잡아도 아직까지 일본 고기를 한 마리 잡은 기억도 없을 뿐더러 우리 대한민국 동서남면에서 오염수 방류된 그 고기 한 마리 잡아본 사람 없습니다. 우리 어민들은. 지금 얼마나 힘드냐 하면은 후쿠시마 이 오염수 방류도 안 했잖아요. 전혀 안 했는데 방행 거쳤냐. 우리 어민은 모르지만은 바다의 지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이 크루시오 그 해류라 그런 것은 일본에서 한국에 올 수 없는 그 해류가 있습니다. 자, 크루시오 해류 태평양 쪽으로 와서 미국 거쳐서 다시 이렇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럼 뭐 그게 한 4, 5년 걸린다 그러는데 민주당에서는 7개월이면 온다고 또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2년 전이죠. 2011년에 사고 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어업인들이 고기 잡아도 방사능 오염됐다든지 그런 내용들은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희석시켜서 내보낸다는 거 가지고 이렇게 떠들썩한 거, 이걸 우리 어민들은 가짜 전문가들이 자기들을 다 죽이게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곡된 정보를 국민 선동하지 마라, 이런 입장인데, 자, 장유미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과학계의 입장이 완전히 일치한다면 모르겠습니다. 일단 일본이 7월 4일부로 방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죠. 왜냐하면 그때 IAEA 최종 보고서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IAEA 최종 보고서는 일본이 환경영향 평가를 한 그 보고서를 교차 상호 검증하는 차원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이 무엇라고 결론 냈느냐? 물론 안전하다고 냈죠. 그렇지만 측정할 수 없는 게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종에 농축되는 그 농축 개수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진단하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과학계에서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한 대형 종합병원의 병원장이 올린 글이 상당히 회자가 됐었습니다. 이 세슘 137이라는 성분은 바다 밑에 가라앉는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성분이냐? 체내에 축적이 되게 되면 암을 일으킬 수도 있고 생식기와 관련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물질입니다. 사람이 바로 책정하진 않겠죠. 습득할 수 없습니다. 소금, 바닷물을 먹지는 않으니까요. 새우가 먹습니다. 새우를 상위 포식자가 먹고 그 상위 포식자가 먹고 사람이 먹게 되는 겁니다. 그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안전하다고 100% 장담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묻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은 괴담에 선동당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런 건강권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한테 묻고 있는 겁니다. 혹시 대안이 있는지, 어떻게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워 줄 것인지. 안전하다라는 말만으로는 아마 국민들 지금 7월 4일 바로 다음 주입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그 불안을 잠재울 수 있겠습니까? 네. 근데 이거는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요. 12년 전에 후쿠시마 원전에서 쓰나미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알프스라는 처리 장치를 거치지 않은 말 그대로 오염된 그 원형 상태의 물들이 여과 없이 바다로 콸콸콸 쏟아졌잖아요. 이게 쿠로시오 해류에 의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7개월이 아니라 4, 5년 걸린다고 했을 때 벌써 2바퀴, 3바퀴는 돌아서 우리 한반도 바다에 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 12년 동안 한반도 해역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이 검출되거나 세슘이나 삼중수소 검출된 수산물이 나온 적이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 알프스라는 처리 시설도 만들었고 그 기술에 대해서 검증 더 해야 된다고 하지만 사고 났을 때보다 훨씬 더 양호한 상황에서 농도를 조절해가면서 배출하는데 이게 문제라면 진즉 몇 년 사이에 더 문제가 났었어야죠. 그때는 괜찮았다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하니까 이게 더 큰 문제가 된다? 이게 과학적으로 어떻게 납득이 가능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뭐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심리라든지 그런 마음들은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근데 다만 이걸 부추길 것이냐, 아니면은 이걸 좀 과학으로서 불안을 해소시킬 것이냐, 아니면 부추긴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 부분을 부각시켜서 정부가 더 큰 역할을 해서 뭐 어떻게 방안을 찾아봐라,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괜찮겠습니다만 막연하게 우리 다 죽는다, 이런 식의 방식이 과연 적절하냐, 여기에 대한 논란은 좀 있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슘이라든지 뭐 삼중수소 이야기를 합니다만 정말 몇 바퀴 돌아서 왔을 때 우리 해역에는 거의 한 100곳에서 이거 측정합니다. 그리고 물 방류하는 것과 해류와 수산물 수입하는 건 또 별개라는 거, 그건 또 좀 따져봐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우리가 잡는 것과 일본 후쿠시마 해역에서 나오는 수산물을 수입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거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뭐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 이렇게 옛날에 뭐 참 광우병 때 대단했습니다. 또 사드 때도 뭐 대단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우리가 또 겪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뭐 예전과 좀 다른 게 국민들께서 이제 많은 이제 이런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냉철하게 보고 계신다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또 전문가들이 이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측면도 예전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정부가 이 지금 인근에서 또 노량진 수산시장 이런 데 가서 수시로 이 사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 혹시나 그 방사능이 있는 게 없는지 계속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2011년 이후에 아직까지 그런 체크됐다는 그 소식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 어떤 정보 자체가 이제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야당으로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우려가 있으니까 충분히 이야기하고 접근하는 거 저는 충분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거를 어떤 사실관계가 아닌 이게 어떤 괴담 수준이나 이런 선동의 수준으로 넘어가 버리면 이거는 참 곤란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아까 얘기한 소금 이야기입니다. 소금은 이 삼중수소 같은 경우는 기체로 다 날아가 버립니다. 과학자들이 아무 영향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런 프랭카드를 지금 민주당이 붙이고 있고 이재명 대표가 사재기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그 다음날 사재기가 더 일어났습니다. 자, 이런 현상들,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집회에 나가서 핵 폐수다라고 정리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광학계도 마찬가지지만 핵 폐수를 우리가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정치인들의 말이라는 게 이게 책임이 없는 이야기거든요. 당시에 광우병 때도 많은 정치인들이 먹으면 뇌에 구멍 나고 그다음에 뭐 죽는다. 그다음에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그 책임진 정치인들이 한 명이라도 있나요? 오히려 정말 그 고깃집 하는 분들, 이런 분들만 피해를 받잖아요. 마찬가지죠. 지금 이 정치인들 많은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그 정치인들 나중에 몇 년 뒤에 아무 영향이 없으면 그분들이 아우, 죄송합니다. 그런 이야기 할까요? 제가 광우병 때 그 야당 의원들 선동했던 사람들이 지금 미안하다는 이야기 한마디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사드 때 정말 그 전자파에 튀겨진다는 이야기를 한 분들이 지금 사과한 분들이 계신가요? 오히려 더 못 믿겠다는 이야기한 분만 있죠. 자, 그러니 정치인들이 이럴 때일수록 국민들을 좀 선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좀 전에 보셨지만 어민들 정말 죽어가고 있습니다. 횟집 문 닫아야 돼요. 자, 그런 상황에서 본인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저렇게 매일 촛불을 들고 핵폐수라고 그러고 소금도 먹지 말라고 그러니 얼마나 이게 선동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야당으로 해야 될 부분과 그걸 좀 더 넘어서서 그 어떤 과학적 사실이 아닌 부분 가지고 선동하는 부분, 이거는 분명히 구분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게 그 사드 때하고 광우병하고 비슷한 면과 다른 면이 있는데요. 저도 그 사드 때 한번 이제 성주 참외 혹시 이제 뭐 불안해서 어떤 경북 지역에 참외 많이 소비가 덜 됐냐 물어보면 그건 아니다. 사실은 사드의 핵심은 이게 인체 그 방사선이 아니고 그 안테나 관련해서 그 부분에 고민 하나 하고 특히 이제 원점 타격이 있다는 겁니다. 혹시 이제 사드가 있기 때문에 혹시 전쟁이나 불안이 있을 때 안보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저 경북 주민의 입장인 것이지 지금처럼 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걱정한다고 해서 우리 뭐 야당이 괴담으로 뭐 생선 먹지 마세요 이렇게 운동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는 뭐 한 2, 3주 정도 갔기 때문에 정보는 어느 정도 나와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야당 입장에서는 저희가 이제 유엔이든 어디든 해서 함께 공조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럼 여당 입장에서도 저는 최선이라고 일본은 주장하고 있지만 최선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고태화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방안이 있다는 그런 고민을 좀 찾았으면 좋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뭐 여당이었을 때 2021년도에 사실 이게 결정 난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때 좀 돌아가면 우리 이제 뭐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 또 그 당시에 이제 국회의원들이 참 미리 이런 식의 정보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공유도 했었으면 이런 어떻게 보면 소모적인 논쟁은 조금 줄일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제 이 괴담을 만들고 그다음에 진실에 바탕을 두지 않는 근거가 없는 이런 허위 사실을 계속 유포했던 정당이 누구였냐면 민주당이었어요. 광우병 때도 그랬죠. 그다음에 사드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의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계속해온 이런 그 선동 이런 거에 대한 이 괴담의 결국은 그 결론은 뭐냐? 네. 결국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광우병에 대해서 제가 며칠 전 그 피해액을 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피해가 한 2조 정도 된다고 해요. 광우병으로 인해서. 그다음 광우병 선동으로 인해서.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가 입은 피해를 한 6천억 정도로 지금 추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아까도 하문경 씨는 횟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럼 수산업자예요. 아마 도매업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이 그 소금값 오른 거 포함해서 수산업자들에게 입힐 피해 앞으로 이 피해에 대해서 과연 민주당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그다음에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 묻고 싶은 거예요. 또 세월이 지나서 이거 후쿠시마 이 오염수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결론이 또 나오면 그때 가서는 뭐 다행이다 이렇게 말하고 끝날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경제적 피해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할지 우리가 그 부분을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근거 과학적인 거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하문경 씨도 뭔가 의도를 갖고 했다. 반일 감정을 부추기기 위한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과거 한미 FTA 범국민운동본부 정책팀장을 맡아서 광우병 사태 최전선에 섰던 민경우 대한연대 대표가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한 게 있습니다. 그때 광우병 시위 준비할 때 광우병이 정말 팩트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거 해본 적이 없다 회의를. 그러면서 이명박 정권 퇴진에 어떻게 쓰일 수 있는가 그 차원만 얘기했다.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염수도 거의 지금 판박이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장윤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광우병 사태 때는 30개월 미만 그 연령소를 대한민국만 다른 나라와 달리 기준 없이 수입하는 거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과 불만 그리고 걱정이 있었던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대한연대의 민경호 대표가 그 과거에 전혀 팩트를 논의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고 뭐 촛불 시위든 어쨌든 정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로 이 연령 제한 같은 기준이 생기게 됐던 것이죠. 그런 맥락을 다 제거하고 과거에 있었던 것은 모두 다 뭐가 괴담이었다. 성주도 그렇고 광우병도 그랬다. 대단히 결과론적인 겁니다. 이렇게 한 단계씩 거쳐오면서 국민의 불안이 해소되고 정부가 답변하는 그런 절차를 국민들이 다 지켜봤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객관적으로 논의하는 게 민주당 내에서 없습니까? 지금 비용 때문에 일본이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세슘같이 위험한 물체 같은 그런 물질 같은 경우에는 방광기가 37년입니다. 37년 동안 방류하지 않으면 이 어떤 물질의 그 수치가 반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본 내부에서도 나오는 게 뭔가 가둘 수 있는 시설을 만들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용 때문에 일본 정부가 선택하지 않은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조차 못하는 게 저는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문제가 제기됐을 때가 문재인 정부 때였을 겁니다. 이 해양수 방류한다 그랬을 때, 오염수 방류한다 그랬을 때, 그때 문재인 정부에서 이걸 막아야 된다고 한 적은 없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때 보고서 보면은 이 동향들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았을 때 이게 지금 기준치 이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우리 해양에 미치는 영향도 없다 이런 식의 보고서가 올라갔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는 안 하다가 왜 지금 와서 그럼 이걸 막아야 된다고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기준치 이하로 내려가는 거 그리고 이 알프스라는 걸 거칠 때 뭐 여러 가지 다액종이 다 뭐 완전히는 아니겠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준을 삼는 방출해도 되는 그 기준 이하로 다 맞춰서 내려가는 거. 다만 삼중수소 하나는 해결이 안 되는데 삼중수소는 물에 섞이면 그냥 몇만 분의 일, 몇 천만 분의 일로 이게 희석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과학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이걸 무시하는 건가? 이런 주장이 일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장희찬 이사장, 광우병 때도 막연하게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만 30개월에 대한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광우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 232명입니다. 주로 영국에 많았고요. 한국에는 거의 없었죠. 미국도 뭐 많지는 않았는데 그걸 가지고 뇌송송 구멍탕 뭐 이거만 먹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것처럼 했었잖아요. 그게 연결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다른 건가요? 제가 기억하기로 그때는 별의별 음모론이 많이 나왔어요. 뭐 소의 재료들이 뭐 알약 캡슐에 쓰인다. 그래서 약도 먹으면 안 된다부터 시작해서 걷잡을 수 없는 괴담이 퍼져갔었는데요.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광우병 사태와 또 사드 괴담송 막 민주당 의원들이 빨간 가발, 노란 가발 쓰고 노래 부르는 거 봤는데 아무 일 없었다는 것을 보시고 나서 그래도 과학을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이전보다 조금 더 귀 기울여 들으시고 신뢰하시려고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어느 정도 변화가 된 부분, 물론 불안해하시고 우려하시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려 하고 전문가들도 이전보다 더 많이 나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화제가 되었던 경희대 정범진 교수님이나 국민의힘 의총에서 강의했던 카이스트 정용훈 교수 그리고 한국원자력안전학회 등등 각계각층의 이 관련된 최고의 전문가들이 나서서 목소리를 내고 국민의 불안을 객관적인 수치로 좀 잠재우려고 하는 시도 등이 광우병 사태보다 훨씬 더 활발해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지형이나 환경이 달라진 점은 긍정적이라 보여지는데 민주당만 그대로입니다. 민주당만 이 사드 괴담 때나 또는 광우병 사태 때와 똑같이 팩트나 국민의 안전보단 이걸로 어떻게 정부 지지율을 한번 떨어뜨려 볼까 그 궁리만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우기가 좀 어렵고요. 이 성주 참외 매출에 영향이 없었다고 하셨는데 그 사드 노래 부르고 나서 300억이 매출이 줄어들었어요.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매출이 줄어든 적이 없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 가발 쓰던 분들도 아마 성주 참외 맛있게 드시고 계실 테고 지금 그때 광우병 사태에 주도적으로 뛰어들었던 분 중에 미국서 안 드신 분이 없겠죠. 저는 이 방송에서 사드 전자파송 틀고 막 가발 쓰는 거 나오면 정말 나쁘끄러워서 우리가 진보 보수 떠나서 못 쳐다보지 않습니까?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가지고 저렇게 시위하고 하는 저 장면도 5년, 6년 지나면 부끄러워서 못 보게 될 장면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네.
근데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저희 TV조선 이것이 정치다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긴급 토론회 했었죠. 이 자리에서 민주당 위성권 의원이 광우병에 감염된 사람 수가 수십만 명이 된다 이런 주장을 했다가 이를 정정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일단 보시죠. 광우병 괴담이 아니라 국민들이 그 광우병을 우리 이제 세계로부터 지켜낸 거예요. 그걸 괴담이라고 얘기하는 건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30개월 이상 된 소고기 먹어가지고 네, 광우병 알겠습니다. 걸린 전 세계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수도 많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데이터를 갖다 드릴까요? 아니, 내놔보세요. 갖다 드릴게요. 어디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것도 모르면서 지금까지 그걸 아이고, 참. 광우병 괴담이라고 네, 그 하시는 당시에 수십만 명이 됩니다. 자, 그랬다가 나중에 위 의원이 좀 흥분했다. 그래서 광우병 걸린 사람 숫자가 아니라 소가 그 정도 된다라고 이제 정정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이야기였는데 뭐 이런 일도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광우병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뭐 괴담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 그래도 그렇게 시위했으니까 30개월 막았다. 이런 논리를 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 과정상에 있어서 뭐 괴담이든 뭐 여러 가지 뭐 비난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결과입니다. 결과. 그 당시 2008년도에 보면 MB 이명박 정부가 예전에 2006년 때는 30개월 이상의 소는 수입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느닷없이 이명박 정부에서 30개월 이상 소를 수입할 수 있다. 미국의 어떤 그 동물 여러 가지 이제 사료 같은 걸 조치를 강화한다면 그런 조건을 달았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그 다음날 한미 정상회담의 그 전에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사전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 아닌 강요를 하다 보니까 전 국민이 이제 광우병에 관련된 그런 고민을 하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광우병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크게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은 것처럼 지금 저도 보면 지금 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유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도 다액종 제거 설비 알프스로 한 것 중에 70%인데 30개 핵종 중에 6개 핵종은 배출 기준 초과했다. 과거 10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한테 받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그 정부에서도 브리핑을 합니다. 데이터를 일본 측에서 분석한 걸 받아보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과거 이제 위원장이 한 말은 10년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일본에서 데이터 받은 정보에 한해서는 그런 핵종은 없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확인되고 기술적으로는 안전하다고 예상된다는 겁니다. 즉 브리핑을 해도 그게 단언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논란 있고 소모적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정말로 소모적인 것인지 아니면 혹시 미래를 위해서 정말 해양 오염수 투기를 막음으로써 환경적인 것을 그리고 먹거리 안전을 책임진 것이는 이제 결과로서 책임지겠죠. 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국민의 건강이 걱정이 돼서 광우병 때 그렇게 시위를 많이 했나요? 자, 그때를 생각해 보면 이제 대선에 패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사실 이 광우병 자체가 그때 MBC PD 수첩에서 어마어마하게 선동을 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정권이 빼앗기고 나서 뭔가 결집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사용된 것이 광우병이라고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이게 영국에서 발생했던 부분인데 그걸 미국에 사실 영국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소의 사료를 소의 어떤 뭐 이 사체라든 이런 걸로 이용을 해서 사료를 줬기 때문에 그게 이제 광우병이 비롯된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확히 예를 들어 판단해야 되는데 당시에 서울대 우희종 교수라는 이 또 수의학과 교수가 또 이 문제를 선동을 했고 이분은 나중에 더불어시민당의 창당 멤버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선동하고 또 이 촛불 집회하면서 이 또 유모차 몰고 나오고 또 뭐 어떤 여자 탤런트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걸 먹느니 소고기를 먹느니 청산가리를 먹겠다는 뭐 이런 선동을 하고 결국 그래서 온갖 시위가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번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번도 그렇게 과학적으로 접근하나요? 와서 설명을 듣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집회 나가서 무조건 핵 폐기물이다, 막아야 된다, 국민 죽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정치적 목적 때문이죠.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문제라든 이런 걸 처리하기 위해서 총선을 위한 전략인 거 다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선동과 괴담의 영역과 과학적 어떤 검증의 영역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은 국회에다가 전문가들 불러서 토론도 하고 그러면 야당에서 전문가 불러서 한 번이나 토론회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불러서 질문하고 지난번에 주진우 진행자하고 정범진 교수가 하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의 야당에는 전문가 많더만요. 보니까 이재명 대표, 정청래 최고위원 다들 잘 하시더만요. 그럼 그런 분들이 그런 전문가를 초청해서 이 어려운 거 질문하고 그렇게 한번 토론하는 걸 국민한테 보여주면 국민들은 안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돌팔이라고 이야기를 하니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아니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토론에 보통 나오잖아요. 국회의원들이. 그러면 사실 준비를 엄청나게 하고 나와요. 네,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성일종 의원은 당연히 자료 있냐, 도대체 얼마나 그 광우병 자료가 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니 그것도 모르면서 그 숫자도 모르냐 그런 취지잖아요. 예. 그것도 모르면서 토론에 나왔냐라고 빈정거리고 사실 그런 태도를 보여줬어요. 면박도 주고 그러면서 자료 주겠다고. 그래놓고 나중에 흥분해서 자기가 실수했다. 예. 이게 지금 앞뒤가 맞지가 않잖아요. 네네. 어떻게 흥분해서 실수해서 한 얘기라고 볼 수가 알겠습니다.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과학적 근거를 이쪽에서 계속 우리가 국민의힘에서 주장을 하니까 네. 할 말이 없으니까 계속 저런 이야기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에 속했던 단체가 무려 952개였는데요. 그중에 이제 195개 단체는 이번에도 오염수 관련된 집회를 같이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환경단체가 이 괴담단체로 변질했다 그러면서 이 녹색연합과 환경운동연합을 직접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인데요.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역대급 환경괴담, 7대 환경괴담을 정리를 했고 사패산 터널 문제가 있는데 5,300억 피해액이 발생합니다. 사드 전자파 때문에 그 한 촌에 9명의 암 환자가 발생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천성산 도용룡 이것 또한 수백억의 재정 손실을 가져오거든요. 이걸 국민들이 아셔야 된다. 과거에 좋은 일 했던 환경단체들이 지금은 괴담단체로 변질됐다는 겁니다. 네, 이게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에서 이제 7대 괴담이라고 그래서 제시한 겁니다. 사패산, 사드, 천성산, 4대강, 용산 어린이 정원, 인천국제공항, 기장, 원전 방사능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환경단체들이 턱없이 주장을 함으로써 엄청난 손실이 있었다 이런 주장을 또 한 겁니다. 시민단체들이 자신의 역할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 그럴 수가 없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특히 그 사패산 같은 경우에 5천억 원 넘는 손실이 났는데 고란초 군락 큰 감소가 없었고 천성산 터널 잘 아실 겁니다. 단식까지 해가면서 막았는데 도룡뇽이 다 죽는다. 아무 문제 없었던 그런 일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한 사례로 제시를 한 건데 장희찬 이사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 당시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말씀하신 천성산 터널이거든요. 도룡뇽 서시지가 파괴된다. 한 스님이 단식도 오래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공사 지연으로 국민과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게 되고 그 낭비한 세금에 대해서는 누구도 보상해주지 않았죠. 그리고 이렇게 훼손된다고 하는 자연 생태계가 오히려 4대강 같은 경우는 여러 논란이 있겠습니다만 4대강 공사 이후에 수질 개선이나 이런 등 효과 등도 계속해서 연구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무턱대고 그냥 뭔가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시민단체나 환경단체가 반대하는 것 이것이 과연 합리적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목조목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앞서 이현정 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광우병과 관련된 미국소 괴담이나 이 사드 전자파와 관련해서 성주 참외농가가 피해본 것에 대해서 그때 음모론과 괴담을 제기했던 정치인들이 몇 년 지나서 아무 책임을 안 져요. 이번에 사드 환경 영향 평가 문제 없다고 나오고 기준치에 500분의 1이 나오니까 이재명 대표 기자들 질문 받고 아무튼 다행입니다 하고 입 싹 닫고 그냥 차 타고 갔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도 그 당시에 사드 전자파 위험하다고 막 공개적 메시지 많이 냈던 분이거든요. 이렇게 책임지지 않는 정치가 되다 보니까 괴담 아니면 말고 몇 년 뒤에 아니라도 나 몰라라 아무튼 다행입니다 하고 치우면 되는 이런 관행이 생긴 것인데요. 시민단체든 정치인이든 본인들이 한 공적인 주장에 대해서 저는 몇 년이 지나도 이렇게 다시 역추적을 해서 무겁게 정치적 책임을 물러야만 함부로 쉽게 이 괴담이나 선동을 못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하고 시작을 하면 좋을 텐데 그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도 의견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이 하나의 합의안이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국회의사당에서 읍소했던 이 한국연합업인 중앙연합회 이 석윤열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한국 해양 생태계에 침투할 가능성을 주장하는 데 대한 건데요.
이걸 두고 추미애 전 장관은 뭐라 그랬냐면 일제가 군대를 동원해 우리를 지원한 게 아니다. 밀정을 통해서 우리끼리 감시하도록 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말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후쿠시마 해양 오염수에 관련해서도 예. 이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균열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 위험하다라고 또 우리나라 제주도 해역이나 동해안에는 정부가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도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민단체 대표가 고발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일제 통치의 가장 일본이 많은 어떤 군대를 동원해서 우리를 지배한 게 아니에요. 밀정을 통해서 우리끼리 그러니까 이웃이 감시하거나 우리 조선 경찰이 우리 국민을 탄압을 하는데 앞제비가 된 거죠. 그러니까 피해자끼리 서로 난투극을 벌리게 하니까. 네. 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저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서로 밀정처럼 뭐가 서로 감시하는 내지는 다른 의견을 내면서 저쪽을 도와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김대성 어업인 중앙연합 회장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이 말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죠. 그 고발했다고 우리 연안 어민들로 밀정에 비료하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에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어? 이게 정치인이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우리는 고기 잡는 사람이에요. 고기 잡는 사람한테 밀정 포함해서 그 되겠습니까? 자, 추 전 장관 이야기 그리고 김대성 어업인 중앙연합회장 이야기. 장 변호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사실 어민분들이 뭐 불편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생업에 직격탄이 오니까요. 그런데 그 책임이 누구에 있는지는 정확하게 헤아리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업무방해 요건은 위계 내지는 위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서 교수 같은 경우에는 위력, 그러니까 이른바 영업장 안에서 난동을 피우거나 이런 사례는 아닌 거죠. 그렇다면 위계, 속임수로 업무를 고의적으로 방해했다라는 건데 학자가 본인의 견해를 과학적인 데이터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걸 사실상 입막음적으로 고소고발로 한다는 건 좀 사회가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사람은 그냥 무심코 돌 하나를 연못에 던지면 그 맞은 개구리는 죽습니다. 정치인들의 말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추미애 전 장관이 이런 말 했다고 해서 본인의 수입이나 뭐 이런 게 전혀 지장이 없죠. 살아가는데. 그렇지만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어민들은 죽어갑니다. 또 연안업에 있는 분들은 정말 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매일매일 정말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을 밀정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까요? 참 추미애 저는 답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이제 정치권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던지는 말이 있습니다. 네. 자기가 전문가처럼 던지는 말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생계를 박탈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의 말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항상 이야기가 정치적 책임진다. 무슨 정치적 책임을 지나요? 추미애 장관 무슨 정치적 책임을 지나요? 본인은 그냥 한마디 던져놓고 그냥 하면 끝마칩니다. 그것도 방송에서 계속 불러요 또. 그리고 또 곧 출마한다고 그럽니다. 자, 그러니 국민들의 불신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정치인들은요. 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이 던지지만 그거를 말을 맞는 많은 국민들은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 정치권에서 예. 막말에 대한 관용 기준이 민주당에게 너무 관대한 것 같아요. 이 어민단체 정말 먹고 살겠다고 무차별적으로 선동하지 말라고 호소하는 어민단체에게 밀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이거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자가 이런 단어 썼으면 당장 뭐 윤리위 가서 또 징계되고 다음권 정치 1년 이상 갔겠죠. 근데 민주당 정치인은 뭐 대통령 보고 성적 학대를 했다고 해도 윤리위 안 가고 우리 어민을 대한민국 어민들을 밀정이라고 해도 뭐 당에서 징계한다는 이야기 없고 그냥 막말 면죄부가 주어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추미애 전 장관의 말에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다면 징계 밟을 것인지 안 밟을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냈으면 좋겠고요. 아니, 그러니까 추미애 전 장관이 한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소설 쓰고 있네. 어디 밀정에 그 어민을 갖다 댑니까? 그런 저질 소설을. 아니 한 말씀만 드리면요. 저거 말 그대로 그냥 모욕죄가 될 수 있거든요. 저는 어민들께서 이번에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저 사실은 정치권이 다 반성해야 됩니다. 하태경 의원도 환경을 걱정해서 하는 것을 괴담 단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에 저도 뭐 반의 감정 이용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 아들 건강하고 안전한 세상 살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는 것 자체를 반의 감정으로 계속 괴담하고 말문을
트립 잡고 한다는 거는 저는 스스로 다 반성해야 되는 것이고요. 좀 아쉬운 부분은 그 밀정의 단어 사용은 부적절한데 네. 어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그 전문가라는 교수에 대한 의견을 고발한다는 것은 앞으로 그러면 다양성에 대한 의견을 좀 할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전문가들도 좀 갈라져 있다고는 합니다만 대다수는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일부에서는 그 부분도 모른다. 우리가 방사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지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도 걱정을 해야 한다. 이런 입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그 뭐 정책이랄까 결정이랄까 이런 부분들도 이번 방류수를 놓고 봤을 때 일종의 약간의 책임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만 성주 사드 기지 같은 경우에는 전자파 뭐 아예 문제가 안 되는 수준이었죠. 그런데 저주파 소음도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저주파 소음도 측정을 해놓고 문제 없다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당시에 아예 발표를 하지 않았어요. 공개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걸 5년 내내 환경 영향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못하게끔 아예 사전에 차단을 해버렸다. 그러니까 문제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숨김으로써 이 사드 배치를 늦췄다. 이런 주장이 일부에서는 제기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재인 정부에서 사드도 그렇고 방류수 문제도 그렇고 다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그냥 놔둔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이 좀 나온 것 같아요. 자, 이 부분 정미경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의심하는 게 그거죠. 또 눈 속임수 아니냐. 정부는 문재인 정부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네. 이 사드 전자파에 대해서 환경 영향 평가했는데 결과가 결국은 뭐냐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나왔는데 그 국민들께 왜 바로 즉시 얘기해 주지 않았을까요? 그거는 자기들이 과거에 했던 게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늘 이런 식이에요. 문재인 정권 때 우리 또 기억하는 거 있습니다. 월성 1호기 관련해서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다는 것 때문에 지금 수사받고 재판받고 있잖아요. 아니 조작하는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다음에 이 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돼서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요. 전문가들 전부 모아갖고 7차례 회의했고요. 그다음에 그 TF 만들어가지고 그 결과 다 이미 갖고 있었어요. 전혀 문제 없는 걸로.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는 완전히 과거를 자기네들이 했던 건 또 잊어버리고 지금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서 의원들이 전 대한민국 전역에다가 전부 다 현수막 걸면서 마치 건강에 엄청난 위해가 있는 것처럼 또 저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게 계속 민주당, 문재인 정권, 민주당 의원들 이렇게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정말로 이번만큼은 과학적 근거하에서 우리가 국민들께 계속 알려드리고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경제적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없도록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드 위험도와 관련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영향 평가를 의도적으로 지연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한 민주당 입장이 나왔죠. 그 당시에 성주 시민분들이 상당히 반대 목소리가 컸기 때문에 이 평가를 하기 위한 이 협의체, 이 시민들로 구성된 협의체가 굉장히 늦게 구성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관련한 게 이게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영토에서 있는 일이지만 주한미군의 또 협조를 받아야 되는 문제 때문에 주한미군이 관련한 어떤 경과보고서 등을 대한민국 정부에 상당히 늦게 제출했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을 빼고 문재인 정부가 고의적으로 무언가를 숨기고 누락했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성주, 물론 모르겠습니다. 0.18%로 위험도 결과 인체에 해를 줄 정도는 아니라는 최종 보고서가 윤석열 정부 1년 만에 나온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또 성주에 사시는 분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암에 걸리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물론 암을 걸리게 되는 데는 여러적인 환경 요인이 있습니다. 성주 전자파 때문이라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안전하다고 했으니 저희는 믿어야죠. 다만 이 수치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이 레이더의 직접적인 추출물이 여기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과학이란 건 어떻게 변수를 통제하고 이런 그 결과값을 내는 데 있어서 여러 변수가 대단히 많이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괴담이다. 정치 선동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향 평가를 하는데 주민들 물론
그 당연히 이제 성주 주민들 같은 경우는 없는 게 낫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 만약에 정권이 계속 연장됐다 그러면 지금까지도 아마 저는 아마 이 환경 영향 평가 안 했을 걸로 봅니다. 네. 왜 핑계 좋잖아요. 주민들 동의 안 해서. 근데 왜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주민들을 참여를 했죠? 그러니까 주민들 그 이름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만약에 주민들의 이름이 공개되면 집단적으로 또 뭔가 문제가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지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결국은 네. 지난 5년 동안 사실 미 국방부 장관이 와서 그 공개적인 불만을 많이 토로했어요. 지금 군인들이 근무하는 군인들이 이 거기 지금 있는 클럽하우스에서 정말 힘들게 살고 있고 오물이 지금 뭐 넘쳐나고 있고 난방도 안 되고 있다. 제발 이렇게 좀 해달라고 거듭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물자 같은 경우도 헬기로 반입을 했습니다. 자, 근데 그 많은 시간 동안 그 노력을 했다라면 저는 충분히 해결됐을 문제인데 알겠습니다. 국방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거를 의도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방치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 문제를 지연시키지 않았냐 이런 의혹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환경 영향 평가도 그렇고요. 일본의 방뉴스도 마찬가지인데 결과가 나온 것을 못 믿겠다는 게 반대하는 쪽의 입장이더라고요. 암에 걸린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이게 하나도 없어. 핸드폰만큼의 전자파도 안 나온다? 그게 말이 돼? 이런 거거든요. 자,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거는 과학이고 사실일 텐데, 팩트라는 부분일 텐데 그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더 이상 이게 이야기가 진전이 안 되는 그런 상황 같아요. 일본이 방류수 내놓는 것도 보면 국제 기준, 규범 내지 이런 걸로 따져봤을 때는 그 기준치 이하라고는 다들 인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기준치 이하가 안전하다, 그거 어떻게 믿느냐, 이런 주장 하나 나온 게 있고, 두 번째 뭐냐면 정상적인 원전에서 삼중수소 중국이 뭐 몇십 배 더 나오는데 우리가 일본보다 더 많이 내는데 그거는 정상적인 원전에서 나오는 거니까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사고가 났던 원전에서 나오는 거는 어떻게 믿겠느냐, 못 믿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반대하는 쪽에서 많이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걸 제시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일본 못 믿겠다. 이게 가장 기본인 것 같아요. 도쿄전력이 거짓말을 하도 하니까 못 믿겠다. 근데 IAEA도 일본 쪽에 좀 긍정적이다 보니까 IAEA도 일본 영향받으니까 못 믿겠다. 그럼 과연 과학이라는 거를 내지는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반대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지적이 일부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 기념 행사에서 가짜뉴스 또 한 번 언급했습니다. 보시죠.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허위 선동과 조작, 그리고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며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돈과 출세 때문에 이들과 한편이 되어 반국가적 작태를 일삼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역사관, 책임 있는 국가관, 그리고 명확한 안보관을 가져야 합니다. 자, 가짜뉴스 언급했습니다. 요즘 뭐 윤 대통령 가짜뉴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자, 서진 위원장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게 사실 대통령으로 할 말씀은 아니신 거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자꾸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에서 지지를 올리려고 하는데 저런 태도 때문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제기 안 해도 지지를 안 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는 대통령께서는 계속 그 가짜뉴스 괴담 말씀하시는데요.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 경찰제도 발전위원회 위원장 검찰 출신 박윤환 씨가 안보 토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문재인 대통령은 간첩인데 70% 국민이 아무도 모른다. 이게 진짜 가짜뉴스 괴담 아닙니까? 정말 그 대통령께서 정말 가짜뉴스 그리고 선동 조작 그거를 대한민국에서 없애려고 한다면 정말 해촉자로 경질 잘하시니까 이런 분을 해촉하고 경질시켜야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뜬금없이 갑자기 가짜뉴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 간첩 이야기를 하시니까 6.25 73주년에 이 한국전쟁 희생자들 참전 용사들 기리는 게 아니라 이게 미중전쟁이라면서
이 북한의 책임을 가볍게 만드는 발언을 올리시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문 전 대통령이 그런 소리 들어도 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야말로 이제 정치적 발언의 자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또 비슷한 표현 쓰신 다른 분에 대해서 대법원 무죄 판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불만 있으시면 민주당이 잘하는 게 고소니까 고소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전반적으로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온라인이 굉장히 정치에 영향을 깊이 끼치게 되면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퍼져나가는 온갖 검증되지 않은 음모론과 선동이 각국의 민주주의나 과학 발전 등을 또 침해하고 있는 경향이 매우 짙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늘 한국 이 자유촌연맹 행사장에서 뭐 국내 정치만을 대상으로 하신 게 아니라 이번에 프랑스와 베트남 정상회담 외교 일정에 있어서도 프랑스의 젊은 어떤 스타트업 사람들 만나는 자리에서도 가짜뉴스의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민주주의와 이 세계적 인권의 연대를 지켜내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작금의 상황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철학인 거지 후쿠시마 오염수나 국내 정치 현안 문제만을 가지고 하는 말씀은 아니다라는 걸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자, 뭐 여기서 한마디 안 할 수가 없는데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의 말씀은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공산주의자라고 했던 사람이 무죄를 받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자신의 소신을 이야기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다만 그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뭐 많은 분들이 맞다 안 맞다 개인적으로 생각하실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방송에서 직접적으로 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너무 단정적이 되는 거니까 개인 의견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문 전 대통령의 간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간첩이라는 게 아니라 예. 그런 강도 높은 정치적 비판을 받을 정도로 이번에 6.25 메시지를 잘못 낸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린 그 거예요.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으니까 해명이 된 것 같고요. 자, 근데 민주당 내 의원 모임이 있습니다. 민평연인데 9월에 유엔 정기총회가 열리는데 여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지정하자 이렇게 결의안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까지 한번 보시죠. 이는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국제사회의 문제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긴급하고 중요한 의제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유엔은 국제기구잖아요. 네. IAEA는 핵무기 사찰하는 기구고 일본의 의뢰를 받아서 하는 조사보다는 그래도 유엔이 낫고. 민주당이 전국을 도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해외로까지 나가 괴담을 유포하고 집안 망신을 시키겠다고 자처하고 있습니다. 유엔이 한가롭게 민주당의 막무가내식 선전선동이나 들어주는 기구입니까? 예, 저 IAEA는 아니고 유엔에 직접 하자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 국회의원들이요 국민들 수준보다 더 높아야지요. 아니 IAEA가 국제기구가 아니라 그러면 그걸 뭐 어떻게 하겠어요? 유엔은 국제기구고 IAEA는 아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다 국제기구요, 기구고요. 어떻게 보면 유엔 안에는 이 후쿠시마 원자력 관련된 그 오염수 측정하는 그런 기구가 없어요. 결국은 그거 하라고 IAEA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만약에 후쿠시마 오염수가 위험하다면 1차적 피해자는 미국하고 캐나다입니다. 그럼 미국하고 캐나다 정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IAEA 얘기할 거예요. 이거 확실하게 하라고. 그런데 그런 얘기들이 지금 전혀 없는 게 왜 그러냐면 IAEA는요 일본의 말에 의해서 일본이 주는 자료를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들 자체적으로 그때 당시에 일본 당시에 그 오염수 자기네들이 그 해서 수치해서 그거 다 보고서 만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아니 초등학교 학생들 앞에서도 저렇게 근거 없이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국민들 앞에서 저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지금 핵심은 뭐냐면 네. 미국하고 캐나다가 왜 가만히 있겠어요? 정부가 지금 가만히 있는 겁니다. 중국도요. 무슨 유엔 차원의 중국 정부가 유엔에 가서 무슨 얘기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다음에 외교라는 거는 대한민국 정부가 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 네. 민주당이 정당이 입장에서 자기네가 무슨 대한민국을 대표한다고 가가지고 그렇게 정부를 무시하면서 저런 일을 합니까? 이 창피한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 유엔 산하의 IAEA를 부정하거나 몰라서 문제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IAEA는 협력기구이고 그리고 전문기구는 노동기구도 있습니다. 그러면 유엔의 의원총회 가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국가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국가들이 후쿠시마 오염에 대해서 걱정하고 하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자가 아니고 다른 대안이나 혹시 그런 부분에 있는 고민을 찾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유엔 의원총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은 산하기한 IAEA가 혼동하거나 없다, 예. 이런 부분이 아닌 걸 좀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아니 근데 제가 예. 말씀드리는 게 질서라는 게 있는 거예요. 질서를 무시해버리면은 그거는 제대로 된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이거는 네. 국가 간의 외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 질서를 또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국회의 알겠습니다. 질서도 지켜야 되는 것이죠. 네,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1957년도 유엔 총회 결의에 따라서 네. IAEA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독립기구입니다. 예. IAEA가 유엔 결의를 통해서 이 원전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이제 IAEA가 특별히 관찰하는 것이고요. 예. 근데 지금 민주당이 IAEA 결과는 못 믿겠다 그러면서 유엔 총회를 가자 그럽니다. 왜 못 믿겠냐 그러니까 이게 일본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 IAEA 지금 분담금 3위가 일본입니다. 자, 유엔 분담금 3위도 일본입니다. 네. 그럼 유엔은 어떻게 믿나요? 그리고 유엔의 대표는요, 우리가 유엔 대사 파견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대표예요. 즉 유엔은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 가는 겁니다. 네. 근데 어떻게 민주당이 저기 들어갈 수 있나요?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뭐 민주당이 잘하는 시위를 또 하시면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되지. 예.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바는 저 미국의 야당이나 뭐 그다음에 캐나다의 야당이나 이런 분들하고 정당 간에 해서 뭔가 이걸 압력을 행사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그걸 지금 유엔 앞에 가서 지금 시위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니 예. 대표단을 말해서 이거야말로 유엔이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미국, 캐나다 제일 먼저 영향받는 나라일 거예요. 그 태평양 지역 도서국 말고는요. 근데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별로 뭔가 항의한다는 이야기를 듣지는 못하는 것 같거든요. 일부에서는 국민들이 워낙 관심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정부는 그럼 국민들 보호를 안 할까? 그런 의문이 좀 들고요. 또 일단 기본적으로 일본이 자기 나라인데 이거를 방출했을 때 자국민들에게는 그럼 영향이 있는데도 그냥 내보낼까?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가요. 모든 나라가 자국민 안전이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과학적으로 좀 따져보고 수긍을 할 수 있으면 수긍을 하면 좋겠는데 그걸 아직까지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뭐 천일염이라든지 이런 것들, 소금은 물 다 날아가야 생기는 게 소금이잖아요. 삼중수소 걱정하시는데 삼중수소 날아가고 남는 게 소금이거든요. 삼중수소가 아무리 있더라도. 과학은 과학대로 또 대신에 과학적인 사실관계가 이제 정립이 되면 그 이후에 정부가 이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정부 나름의 대책, 방안이 있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학과 정치는 좀 다른 분야긴 한데 사실관계조차 인정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겠느냐. 과학을 좀 믿으시면 어떨까 하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여전히 좀 어렵기는 합니다. 지난 일요일이었습니다. 6.25 전쟁 기념식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참전용사로부터 받았던 쪽지, 이게 관심을 끌었는데요. 지금 한 장관 집무실에 액자로 보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난 일요일 한 장관에게 쪽지를 건넸던 북파 부대죠. 켈로 부대 출신 이창건 전 한국원자력문화진흥원장 모습 먼저 보시겠습니다. 북한의 침략에 맞서 제2개국의 자랑스러운 국기가 입장했습니다. 참전용사님. 네, 집무실에 저렇게 액자에 넣어서 이 켈로 부대 이창건 원장의 쪽지를 담았다고 합니다. 저렇게 보이죠? 바로 창밖에 있는데 오늘 이창건 전 회장하고 또 통화를 한번 해봤어요. 이 집무실에 놨다는데 어떤 마음이시냐? 어제도 동료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표현하셨는데 오늘은 뭐라 그러셨는지 한번 보시죠. 난 그렇게 될 줄은 모르고 또 국민들이 그렇게 켈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정말 감격스러운 것 이상으로 북한에 투입된 우리 대원들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찢어지지. 나 혼자만 이런 영광. 그래서 내가
그 한 장관 그 후에 조그만 글을 썼어요. 정부로부터 후한 대접을 받으니까 그것이 우리 동지들의 희생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서 나 혼자 누르기에는 너무나도 미안하고 가슴이 아프다, 관심 가져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정미경 의원님 어떻습니까? 이 켈로 부대라는 게 이제 잊혔다가 이제 다시 부각이 된 상황인데요. 뭐 한 장관 약속 지켰네요. 자기 집무실에 놓겠다 그랬는데. 그 제가 사실 국방위를 좀 오래 예, 했거든요. 그렇죠. 네. 이 켈로 부대는 말씀드리면 그 북파 공작 업무 예. 임무를 이제 띄고 하셨던 부대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비정규고 그다음에 그 군번 계급 이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여기서 이제 희생당하신 많은 분들 그다음에 이렇게 살아 생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국가로부터 어떻게 인정받기를 당연히 원하시죠. 예. 근데 그게 이번에 이제 통과가 됐으니까 아마 감회가 굉장히 새로우실 거예요. 예. 저도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졌거든요. 그 장면을 보고. 네. 근데 이제 또 이걸 보시면서 우리 월남전 참전 네. 그 용사들 고엽제 환자 고엽제로 고통받으신 예. 그런 용사들 저도 이제 딸인데요. 그러시죠. 예. 네, 네. 근데 이제 그 미망인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생존하신 분들이 많이 남아 계시질 않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이분들의 혜택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더 많은 분들 국가를 위해서 네. 그 헌신하신 분들을 우리 대한민국이 기억하고 단순히 그 돈의 문제가 아니라요. 예. 그 인정해 준다는 거.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그 자긍심이잖아요. 이거는. 네.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돌아봐 주시고 또 그걸 인정해 주셨으면 해요. 아, 예. 이 이창건 선생은 정말 대단한 애국자이십니다. 네. 원래 이제 북한 출신이기 때문에 예.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켈로 부대 소속이었는데 켈로 부대가 원래 미군 극동사령부 소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인정이 안 돼 왔는데 이분이 이제 예전에 그 부산에 있는 피난 시절에 어토믹 밤이라는 그 책을 하나를 읽으시고 예. 우리나라에도 원자력이 필요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 이 우리나라 원자력의 1호 이 기여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원자력 설계라든지 이런 데에 있어서 이분이 남기신 족적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쟁 때는 켈로 부대로 정말 우리의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또 애쓰셨다가 예. 또 그 이후에도 정말 우리나라가 1960년대부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서 이제 원자력 발전 또 원자력 무기 개발 뭐 네. 등등 이런 것들을 시도했는데 예. 제일 초대로 미국도 유학도 갔다 오시고 하면서 그 개발을 했거든요. 참 그런 분이 이제 이렇게 마지막에 어떤 유공자로서 인정을 받았다는 거. 네. 또 좀 여담으로 이 두 분 딸이 두 분 계신데 다 한동훈 장관하고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라고 그래요. 네네. 자, 뭐 서로 잘 모르긴 합니다만 여하튼 한 장관이 마침 옆자리에 앉은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을 고마움을 전했는데 그게 큰 화제가 됐습니다. 자, 김남국 의원 이야기인데요. 국회 윤리특위 자문이 거듭된 요청에도 가산자산 거래 내역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이게 막연하다. 이것까지 낼 건 아닌 것 같다 판단을 했다는 건데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이율 배반적이라고 비판합니다. 한번 보시죠. 김남국 의원이 법사위 활동하실 때 가장 자주 했던 말 한동훈 장관이나 관계자, 정부 관계자들한테 자료 제출 요구했습니다. 자료 좀 제출해달라. 근데 본인이 이해관계가 다르면 이렇게 몸을 사린다. 저는 이율 배반적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윤리심사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회사에서 내가 업무를 안 하고 이런 일을 이렇게 오랫동안 했다. 그럼 내가 회사에 버틸 수 있을까? 뭐 당연한 결과. 그 결과 이하가 나오면 국회는 정말 또 한 번 혼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뭐 구체적으로 특정이 안 됐다 징계 사유 그리고 징계 관련성과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돼서 제출하지 않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 가상재산 공개하는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는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장윤희 변호사, 그냥 어차피 낼 거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저렇게 꺼릴까요? 김남국 의원은 국회에서의 징계의 방점이 찍혀 있다기보다는 본인이 피해자 신분인 거에 훨씬 많은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를테면 윤리심사 자문위원회는 국회의장 산하 기구로 법정돼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여야 추천 몫으로 위원들이 각각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이제 받고 있는 혐의가 일단 이 윤리심사 단계에서는 이제 국회 차원에서는 조금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포괄적인 자료
요청을 받았을 때 그 부분을 제출하게 되면 일단 개인들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다른 의도로 좀 오염되거나 악용될 수 있지 않을까. 또 수사를 전격적으로 받기 이전에 이 자료가 다른 경로로 이게 들어가게 되면은 본인의 방어권에 뭔가 지장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점에 좀 더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훈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본인의 말과는 좀 상반되게 보이는 부분은 있습니다. 아니 잘못이 없으면은요 완전 공개 수사해도 돼요. 네네. 자료를 다 적극적으로 내서 수사 받으면 되거든요. 근데 왜 방어권 운운하면서 네네. 그걸 왜 자료를 제출 안 하는 거죠? 아주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입만 열면 거짓말. 자료 제출 다 하겠다면서요,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안 하고 뭘 다 했다고 막 설명은 많이 하는데 결국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만 제출했다는 거잖아요. 세상에 윤리심사받는 그 누가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만 제출합니까? 저는 국회 윤리자문위가 모욕감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모욕을 당하고도 제명이라는 징계안을 상정하지 않는다,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윤리자문위원들도 그 직을 유지할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윤리자문위에서 제명해라 그래도 또 잘 안 되더라고요. 윤리특위 걸면은. 그렇게 되는 상황인데 하여튼 김남국 의원은 본인에게 뭐 좀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자료만 냈다.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뭐 언론 보도 난 것들 이렇게 좀 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본인이 조금 뭐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윤리자문위가 어떤 식으로 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다만 아마 이달 말까지는 제출합니다. 5월 31일까지 있었던 이 가상재산의 거래 내역을 제출하는데 이게 공개되려면 아마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럼 윤리위는 연장을 하더라도 이 자료를 받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출마와 관련해서 총선 출마 반대하는 의견이 과반입니다. 그런데 이 민주당 내에서는 뭐 나올까 어쩔까 의견들이 좀 엇갈리는 그런 상황이죠. 조 전 장관 출마와 관련한 영상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주에 오신다고 하니까 전주을 출마설이 제가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전주가 아니더라도 정치에 나오실 의사는 없으신지요? 저는 여전히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목에 칼이 이제 풀렸을 때, 발목에 있는 쇠사슬이 풀렸을 때 뭘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지 않나 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출마하십시오. 이 출마설이 이게 팽배할 때 저하고 문자를 교환했는데 2심 재판에 전념하고 싶다. 출마하니 안 하니의 이 주제의 대상으로 안 삼았으면 좋겠다. 네, 조홍천 의원은 출마 접어라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만 추미애 의원은 왜 출마하는 거 가지고 막는 거 이거 비민주적이고 반인간적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엇갈립니다. 자, 서전 위원장은 뭐 당연히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어떻게 보세요? 저도 정확히 모르지만 말씀드린 출마 그러니까 도전은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뭐 당이든 뭐 무소속 할 수 있는데 그 당으로 한다면 입당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천관리심사위원회가 있어서 그 최종 후보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에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정책적 여러 가지 시스템적 국민들 사실 정치권의 불신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저는 공천 혁신 즉 인물로 가야 되는 그게 어떻게 보면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는 이제 감옥에 있을 때 안동역 부르면서 흥얼거리면서 이제 이겨냈다고 하면서 영주 출마를 기정사실화 즉 자가 발전하셨는데 조국 전 장관 경우에는 본인이 일단 명확하게 하진 않는데 그 주변에서 뭐 여러 가지 여러 이유에 인해서 어떻게 출마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보니까 저는 말씀드리는데 이 정도 되면 조국 장관께서도 좀 더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뭐 조국 전 장관 출마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뭐 추미애 전 장관도 출마하실 것 같고요. 아마 이제 민주당이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당으로 출마하느냐 아니면 독자적인 세력화를 해서 출마하느냐. 제가 듣기로 아마 최근에 문재인 정부에서 어떤 고위직을 했던 분들이 비례정당 창당 문제를 아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조국 전 장관한테도 이야기를 했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도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움직임이 있는 것 같고요. 아마 그런 측면에 조국 전 장관이 답을 하진 않았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이 움직임이 아마 선거가 임박할수록 아마 구체화될 것이고 왜 그러냐 하면 조국 전 장관은 더 이상 사법의 영역에서 본인의 어떤 결백을 증명 못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국민의 심판으로 지금 국회의원이 돼서 하는 것 아마 이런 걸 할 것 같은데 근데 국회의원은
국민의 어떤 이 신분업군을 뽑는 것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사람을 뽑는 건 아니라고 알겠습니다. 뭐 명예회복 이야기를 하는데 1심에서 실형 선고받으신 분이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정치적으로 명예회복이 될까? 뭐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제기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